미국이 어느 정도로 조선업이 망가졌냐면은 미국의 조선업은 지금 핵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곳은 코네티컷하고 버지니아하고 딱 두 군데 조선소밖에 없습니다. 미국한테는 존스법이라는 게 있죠. 존스법이 뭐냐면은 미국의 모든 선박은 어디서? 미국 내에서 그것도 미국 시민권자가 70% 이상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만들 수 있는 데가 두 군데밖에 없는데 이 두 군데가 각각 1년에 한 척씩밖에 못 만듭니다. 미 국방부라든지 미 정부 입장에서는 조선소를 닥달할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지금 중국에 뒤지고 있어. 니들이 이렇게 한가하게 할 때가 아니야. 빨리빨리 서둘러서 해줘라고 하니까 이 조선소 측에서 뭐라고 반응하냐면 배째예요. 어차피 존스법이 있잖아. 아니 그러면 정부에서 그렇게 급해? 정부에서 우리한테 투자를 좀 해가지고 여기를 키워줘. 야, 그럼 우리나라용 잠수함은 필라델피아에서 언제 만들어져요? 못 만드는 거죠. 자, 오랜만에 퇴근길 라이브를 2프로가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그 수험생들 시험 보는 일 때문에 조금 좀 시간이 조정되는 바람에 제가 진행하게 됐어요. 오늘은 그 한미 관세 협상과 뭐 원자력 잠수함 등등 몇 가지를 얼마 전에 지난달에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강의 합의를 봤는데 그 이후에 이제 최종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이 시간 마련했습니다. 회담에서 내용 발표된 것들이 그냥 뭐 문서화되는 거 아닌가. 지금까지는 무슨 정상회담 하고 나면 뒤에 업데이트 같은 것을 우리는 안 해왔는데 요즘엔 회담은 회담이고 나중에 계약서는 또 계약서인 거고 전혀 다른 내용들이 또 불거지기도 하고 회담에서 오갔던 내용들이 서로 또 다르게 이해하기도 하고 중간에 말 바꾸기도 하고 별일이 다 벌어지고 있어서 끝까지 도장 찍을 때까지 우리가 확인을 좀 해야 되는 일인데 다행히 이 국제정치평론가시죠? 문희정 평론가님이 쫙 정리를 오늘 해오셨다고 해서 반가운 마음에 모셨습니다. 문희정 평론가님 소개해드리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제 말이 맞죠? 옛날에는 그냥 협상하고 회담하고 나면 대충 발표하고 네. 그럼 그걸로 그렇게 되는 거지 하고 우리는 신경 끊으면 되는데. 그 경제 전문가시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좀 질문하고 싶었던 게 네. 항상 무슨 국제 회의를 하거나 또는 무슨 큰 행사가 치러지기 전에 예. 이 행사를 통해서 얼마 정도의 뭐 이익이 뭐 창출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경제 효과. 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실제로 그걸 나중에 체크하시나요? 그건 다 말장난이에요. 그냥 그 행사 만드는 쪽에서 네. 우리 이렇게 고생하니까 격려 좀 해줘. 뭐 그런 쪽에서 하는 거죠. 어떤 행사가 경제 효과가 얼마가 있으면 네. 그 행사를 뭐 매주 하죠? 그러면 경제가 다 살아나겠네? 그러니까 어떤 행사든 혹은 어떤 이벤트든 혹은 어떤 뭔가든 거기에 돈을 쓰면 3월 달에 그런 행사에서 돈 썼으면 4월, 5월에는 돈을 덜 쓸 거 아니겠어요? 괜히 아끼잖아요. 우리도 생일 파티 하고 나면 그 다음 주에는 좀 쪼들리게 살죠. 아끼잖아요. 네. 길게 보면 결국은 1년 내 쓰는 돈 비슷하니까 네. 경제 효과라고 하는 게 사실 없는 거죠. 그래서 길게 보면. 저는 네. 지금까지의 그 나오던 경제 뉴스의 패턴이 좀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제가 책임을 통감하며 네. 제가 기자분들께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뭐 기사거리도 있어야 되니까 그러려니 네. 하는 정도예요. 네. 자, 그러면 한미 관세 협상 관련해서 네. 이제 물밑에서 이제 결국 계약서 쓰고 있는 건데 그렇죠. 뭐 좀 이슈가 있나 봐요. 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가장 집중했던 부분은 언론에서 가장 집중했던 부분은 3,500억 달러 투자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실질적으로 그거는 우리가 10년에 걸쳐서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투자를 하는 거다라는 예. 식으로 식으로 정리가 됐고 그건 발표된 그대로 지금 정리되겠죠. 정리되는 거고요. 음. 근데 왜 팩트시트가 이렇게 늦어지고 있느냐? 예. 도대체 뒤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느냐? 음. 또 언론에 발표된 거하고 다른 내용이 뭔가 튀어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 네,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이 팩트시트가 안 나오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미국이 이제 겨우 43일간의 최장기 셧다운이 끝냈잖아요. 네, 그 사이에 공무원들 주요 공무원 빼고는 다 집에서 쉬었다 그러더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다시 이제 복귀를 하는데 이분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셧다운 하는 동안 업무용 컴퓨터에 접속을 못 하잖아요.
자, 본인이 일단 돌아가서 해야 할 업무량이 얼마가 쌓여 있을지 거기에 대한 공포감이 엄청날 정도라고 그렇겠네,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겠네. 예. 네. 근데 일단 우리 정부 말에 따르면은 외교 안보 분야와 관련해 가지고 핵 추진 잠수함 요 내용과 관련해서 미국 내에서 각 부처 간의 조율이 끝나지 않아서 그게 큰 이슈구나. 그게 늦어지고 있다. 핵잠수함이 큰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그거 한꺼번에 해야 이제 팩트시트 안에 쓸 텐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뭐 투자라든지 관세 부분에는 이견이 없지만 외교안보 부분과 관련해서는 끝까지 우리가 원하는 조건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버티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원자력 발전 잠수함 정확히 얘기하면 잠수함인데 연료를 디젤이 아닌 우라늄을 쓰는 거. 그렇죠. 우라늄도 농축 많이 된 거 써서 한 번 넣으면 막 몇 년씩 타고 다니는 거. 그렇죠. 그것 좀 하게 해주라. 그래서 농축 우라늄 좀 우리한테 줘라. 그 얘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했고. 모두 발언에서 바로 했죠.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냥 긍정적인 느낌의 그 리플라이는 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정확히 그걸 뭐 어떻게 만드는 건지에 대한 실무 협상은 되게 민감한 모양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미국 내에서는 지금 일단은 우리나라 외교부, 미국의 국무부가 소통 창구예요. 그런데 미국 내에서는 이걸 또 핵 추진 잠수함과 관련된 에너지부가 또 연관이 돼 있고요. 예. 그리고 이 핵과 관련해 가지고 또 미국의 민간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상무부 쪽에서 그 기업들을 또 상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부처 간의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가 그 이번에 관세 협상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미국의 이제 장관들을 좀 몇 명 알게 됐잖아요. 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사실은 여러 세력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포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재무장관을 맡고 있는 베센트 재무장관은 월가 쪽에서 보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 약간 합리적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굉장한 트레이더였대요 예전에. 네, 뭐 맞습니다. 몇억 불씩 뭐 하룻밤에 벌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저희한테 사실 가장 센 발언들을 많이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러트닉 상무장관이거든요. 이분은 말 그대로 마스가 세력을 뭐 대변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주로 한국을 때리는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요 분이 지금 계속해가지고 이 팩트시트 안에 요것과 관련해가지고 뭐 내용을 뭐 삭제해야 된다 뭐 이런 목리를 부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핵 추진 잠수함 관련해서. 네, 자 우리가 사실 뭐가 문제? 좀 네.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이 처음에 이야기할 때 모두 발언을 잘 들어보시면은 핵 추진 잠수함에 연료를 좀 승인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연료를 달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게 뭘 염두에 둔 거였냐면은 한미 원자력 협정을 좀 개정하는 부분과 관련돼 있어요. 자, 일단 그 협정에 의해서 우리는 우라늄 농축이라든지 그리고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라든지 이런 거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사용 후 핵 연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쌓일 대로 쌓여가지고 더 이상 이걸 확보할 공간이 없다라고 얘기가 예. 나올 정도고 아니 일본은 포괄적 승인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그걸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허용을 해줬는데 심지어 전범국인 일본한테는 허용을 해줬는데 왜 동맹국인 한국한테는 그걸 해주지 않느냐? 예. 우리도 그걸 좀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그게 이번에 좀 잘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승인을 요구를 했던 건데요. 러트닉 상무장관은 그 부분을 팩트시트에 넣을 수 없다라고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한국이 자체적으로 우라늄 농축을 하고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능력을 예. 가지게 되면은 미국 내에서 그걸 수출하는 기업들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안 넣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좀 넣어달라. 우리가 원하는 건 그 부분이다라고 지금 계속 어필을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거죠. 핵 추진 잠수함이라는 건 연료를 디젤 대신 우라늄 농축 고농축 우라늄으로 하는 거죠. 쓰는 건데. 네. 잠수함 전체 껍데기는 다 우리가 다 만들 수 있는데 그거는 미국이랑 그렇죠. 얘기 안 해도 되고. 그렇죠. 근데 연료에 넣는 고농축 우라늄 이거는 우리가 만들 수도 없는 걸로 되어 있고 만들어도 안 되는 안 되고. 걸로. 왜냐면 네. 핵무기로 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좀 우리가 만들 수 있게 해줘가 우리의 주장이고. 그렇죠. 미국이 허용한 건 그래 니네 잠수함에 그거 넣어. 아 참 되게 뭐라 그러네. 그거 넣어. 그런데 이거를 미국이 만들어서 줄게. 그렇죠. 그 얘기죠. 네.
아니 근데 우리는 원하는 건 핵 추진 잠수함이었으니까 그게 있어야 북한 잠수함을 잘 오래오래 쫓아다닐 수 있다면서요. 그게 그렇죠. 북한은 네. 그거 쓰니까. 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굳이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가 넣을게요 라고 고집할 이유는 없지 않아요? 미국이 만들어서 줄 테니까 니네는 그냥 암소리 말고 그냥 넣기만 해. 열어보지 마라. 이제 그런 얘기일 텐데.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핵발전소들이 사실 돌아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전원축 우라늄을 수입을 해서 쓰는 상황이고 그렇게 사용을 한 다음에 핵 연료들은 그 연료봉을 저희가 계속 보관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거 재처리하기 시작하면 또 핵무기 원료인 고농축 우라늄 나오니까. 네. 근데 그걸 우리는 건드리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보관만 해가는데 사실 그걸 보관하는 장소도 지금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그러니까 얘기 나온 거죠. 김에 우리한테는 금지시키고 일본한테는 허락해준 부분을 우리는 풀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핵 거죠. 사실은. 농축을 네. 기왕 이번 기회에 그냥 다 합시다. 아니 그걸 하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차피 우리 핵발전소도 돌리고 하는데 비용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데 미국의 러트닉 입장에서는 야, 그 핵 추진 잠수함 연료 얘기하길래 그거는 하라고 했지. 언제 니들 보고 그 우라늄 재처리 농축까지 다 하라고 했냐. 지금 일이 되게 커지는데 우리 네. 그 얘기 한 거 아니야. 근데 라고 사실 하는 게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근데 예. 러트닉 상무장관이 팩트시트에 넣는 거를 거부하는 것이지 사실 예. 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8월에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할 때 얘기가 네. 됐던 부분입니다. 합의했다고요? 그래서 네.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그럼 그거 먼저 발표를 할까 하다가 관세 협상까지 같이 다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발표를 하자고 해서 얘기가 안 됐던 그런 부분이고요. 거예요? 네. 얘기가 됐다는 건 네. 우리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미국이 우리가 얘기를 했고 어그리했다는 거예요? 미국이 어그리했다는 거죠. 우리나라 네.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핵 그 폐기물도 재처리도 우리나라가 하고 네. 고농축 우라늄도 수입해다 하지 말고 우리가 만들어서 네. 쓸 수 있다. 네. 여차하면 이거 핵무기 되는 건데 오케이 했다고요. 그걸 네. 미국이 네. 8월에. 네. 그거 우와. 이제 기사 조금 찾아보시면은 이미 그때 우리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관련한 얘기도 다 됐는데 네. 발표를 관세 협상이 끝나고 나면 다 같이 하겠다라나 다, 이런 이제 다 식으로 풀어주는 걸로 됐는데. 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고농축 우라늄을 우리가 잠수함에 장착만 하면 되는데 그렇죠. 굳이 그 연료를 왜 트럼프 대통령한테 허락해달라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또 한 번 부탁을 했어요? 그거는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왜 모두 발언 자리에서 그런 발언을 했지라고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던데 저는 그 발언 자체가 모두 발언에서 공개적으로 나온 것 자체가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은 자 미국의 이야기라고 해도 지금 보세요. 우리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미국 내 부처 내에서도 조율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까 트럼프 대통령 측근에 굉장히 다양한 세력들이 포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자,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야기할 때는 이 부분을 풀어주는 걸로 얘기가 됐는데 예. 나중에 이제 한미 관세 협상 저희가 타결했습니다라면서 발표를 딱 하고 했을 때 갑자기 이 얘기가 끼어들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변에서 특히 또 이런 거를 절대 반대하는 쪽에서 이거 왜 갑자기 이 얘기가 튀어나왔지?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또다시 좀 궁지에 몰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예 공개적으로 우리가 왜 이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명분을 충분히 제시해주고 전략적인 근거까지 다 제시를 해주면서 그래서 풀어줬어라는 걸 만들어준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풀어줬던 걸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때 그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실무진들은 그럼 다 합의된 걸 그러니까 팩트 시트에만 넣지 말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 안 해주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아요?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팩트 시트에 넣는 걸 거부하는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확실하게 못 받고 싶은 거고, 예. 야 그거 안 넣고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 조용히 라는 눈 식으로. 감아줄게. 네. 왜냐하면 예. 이게 저는 러트닉 상무장관의 특징인데요. 액션 취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우리가 영국 왔는데 한국의 협상 팀들이 영국까지 쫓아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만나줬어. 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일본이 합의했으니까 일본 하는 거 봤지? 그럼 한국도 합의해야 될 거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이 사람은. 예. 그래서 아마도 이제 상무부 장관으로서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측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네. 다만 미국의 반응은 한국이 핵을 가지면 개념상 이상하게 흔들리니 안 된다는 거는 아니고 그렇죠. 핵 농축과 관련한 기술을 우리 미국 기업이 갖고 있는데 한국한테 그것까지 자체적으로 하는 걸 허락하는 건 좀 그렇다. 우리가 팔 수 있게는 하자. 뭐 그런 우리 정도인가 거 좀 봐요. 사줘. 뭐 이렇게 이야기를 그런 하는 그런 거죠. 것 네. 가지고 물밑에서 논의가 되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이건 언제쯤 나올지는 모르겠네요. 이 팩트시트가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뭐 오늘 발표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대통령실에서는 우리 정부는 아니다. 그거 결정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곧 셧다운도 종료가 됐기 때문에 곧 부처 간 조율이 조금 원활해지면은 이달 안으로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관세를 물고 있는 자동차 기업들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11월 1일자로 자동차 관세를 15%로 내리는 거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달 안에 분명히 돼야 되는 겁니다. 날짜가 어떻게 걸려 있는데요? 날짜가 어떻게 걸려 있냐면 팩트시트가 나오는 그 시점에 예. 초 그 달에 제 첫째 날로 소급해서 적용한다로 돼 있어요. 원래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는 8월로 좀 소급을 해주세요. 8월부터 우리가 억울하게 네. 물었으니까. 그렇죠. 8월부터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 측에서는 그렇게는 못 해주겠고 팩트시트가 딱 나오는 그 시점에 그 달에 첫째 날. 네. 그래서 저희는 11월 1일은 무조건 소급 적용되게. 12월 1일. 11월 1일. 그러니까 우리는 11월 30날까지 꼭 하고 싶은 거고. 그렇죠. 미국은 기왕 그 무렵에 할 거면 12월 1일이나 2일날 해주고 싶겠네요. 참. 이런 거 가지고 싸우면 동맹이 아닌데 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동맹을 깨버렸어요. 예. 엊그제도 그 말씀하셨거든요. 네. 동맹이 우리를 더 많이 이용해 먹었고 우리 뒤통수를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사실 우리가 우리는 늘 한미 협상을 들어갈 때 예.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한미 동맹이 어떤 동맹입니까? 우리가 어떤 관계입니까? 이 시점에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굉장히 다른 부분으로 접근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 본인 스스로 내가 협상의 달인이고 내가 거래 기술자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 입장에서 들어간 거예요. 자, 미국이 원하는 거래 조건 얘기하자. 우리가 예. 원하는 거래 조건 이거다. 그렇게 해서 협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동맹의 차원, 이전에 기존에 하던 한미 동맹의 차원의 협상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은 제일 걸려 있는 게 그 핵 문제. 네. 두 번째는 자동차 관세 낮추는 거 언제부터 소급할 건지. 네. 그 문제. 근데 이 부분은 사실 미국도 뭐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미 투자라든지 관세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자, 그게 가장 큰 거 또 남아 있는 게 있나요? 우리 마스가 관련해서는 네. 미국이랑 조선업 협력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저는 아직도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뭐 어떻게 한다는 건지. 이게 사실 제가 초창기부터 한미 관세 협상 어떻게 해야 돼요라는 질문을 받으면 꼭 얘기했던 게 그거거든요. 우리한테 너무 큰 무기가 있다. 조선업 협력이라는 마스가 프로젝트라는 예. 무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우리 안 해줄 거야, 우리 원하는 대로 다 갈 거야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조선업 협력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스가 때문에 이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키를 갖고 있는. 그렇습니다. 미국이 어느 정도로 조선업이 망가졌냐면은 사실 핵잠수함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할 거야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했죠. 누구 거 핵잠수하면 우리 거 미국 거. 그러니까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을 예. 내가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하라고 승인해 줬어라고 본인이 소셜 미디어에 올렸거든요. 필요하면 미국 조선소에서 건조해라. 근데 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트럼프 대통령이 현실을 알면 이 말이 쏙 들어갈 텐데 현실을 모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요? 현실이 네. 어떤데? 미국은 지금 이미 미 해군 군함이라든지 잠수함이라든지 이런 부분 숫자와 관련해서는 중국에 이미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국은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예. 그리고 말 그대로 중국은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붙어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군사력을 확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미국이 이걸 지금 알았어. 빨리 우리도 중국을 견제해야 돼라고 현실을 딱 보니까 예. 미국의 조선업은 지금 핵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곳은 코네티컷하고 버지니아하고 딱 두 군데 조선소밖에 없습니다. 미국한테는 존슨법이라는 게 있죠. 존슨법이 뭐냐면은 미국의 모든 선박은 어디서? 미국에서? 미국 내에서 그것도 미국 시민권자가 70% 이상 있어야 돼요. 지분이 아니면 뭐 근로자가? 근로자가요. 근로자가? 노동자가요. 자, 그런 상황이 지금 지난 수십 년간 계속되다 보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미국의 조선소가 어떻게 됐느냐. 거의 사양길에 접어들었다라는 거죠. 왜? 굳이 노력해서 기술을 개발하거나 인프라를 확충하거나 노동력을 확충하지 않아도 어차피 우리가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그렇습니다. 보고. 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미 미국은 우리가 그래도 핵 잠수함은 40척은 가져야지라고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 24척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은? 네. 예. 그럼 나머지를 계속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걸 만들 수 있는 데가 두 군데밖에 없는데 이 두 군데가 각각 1년에 한 척씩밖에 못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럼 8년을 풀가동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 국방부라든지 미 정부 입장에서는 조선소를 닥달할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지금 중국에 뒤지고 있어. 니들이 이렇게 한가하게 할 때가 아니야. 빨리빨리 서둘러서 해줘라고 하니까 이 조선소 측에서 뭐라고 반응하냐면 배째예요. 어차피 존슨법 있잖아. 아니 그러면 정부에서 그렇게 급해? 정부에서 우리한테 투자를 좀 해가지고 여기를 키워줘. 야, 그럼 라고, 우리나라용 잠수함은 필라델피아에서 언제 만들어져요? 못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현실을 모르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하는 거다. 그게 아니라 오케이 핵잠수함 뭐 하세요. 뭐 얘기해놓고 그 대신 미국에서 만들어줄 거야. 근데 미국은 한 10년 걸리네. 그럼 좀 기다려. 이렇게 마무리할 가능성도 있네요. 그럼. 아니요.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마스가 프로젝트 때문이죠. 만약 그럼 한국은 뭘 어떻게? 자 그렇게 되면은 있는데요? 우리도 조선업 협력과 관련해 가지고 늦장을 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한국은 네. 구체적으로 한국이 미국에 뭘 해주기로 한 게 이 마스가 프로젝트의 요지예요. 자 필리 조선소라고 해가지고 하나가 인수한. 예 네. 지난해에 인수한 그 필리 조선소가 이 마스가 프로젝트 내에서 50억 달러 투자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지금은 1년에 한 척밖에 못 만들어내지만 우리가 1년에 곧 20척까지 만들어낼 수 있도록 설비를 확충하겠다. 플러스 숙련 노동자들 우리가 교육해서 미국 해줄게. 노동자들 교육하겠다. 이런 프로젝트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필라델피아 조선소라는 게 딴 게 아니고 필리 조선소를 얘기를 하는데 필리 조선소는 지금 핵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인프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서 만든다고 한 거예요? 네. 그럼 그래서 한화가 만들 거란 얘기네요, 결국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말은 해놓고 결국은 조선업 협력이라는 게 한국의 노동자와 한국의 인프라를 쏙 빼가지고 미국에 갖다 놓고 미국에서 모든 걸 다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국 내에서 다 만들어서 미국 가서 조립만 하는 수준으로 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는 거고요. 어차피 미국에서 처음부터 만들려면 어려우니까. 불가능하죠. 노동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그걸 인정하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아니 우리가 조선업 협력을 하려고 해도 숙련된 노동자가 없다. 그래서 아무나 놀고 있는 노동자들을 미국인들을 데려다가 당신 미사일 공장에 가서 일하세요라고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의 숙련된 노동자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일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로자도 당신들이 좀 데리고 와라. 그렇죠. 는 거니까. 그러면서 우리 미국인 노동자를 좀 교육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게 트럼프 계획대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안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갸웃갸웃하는 거죠. 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자, 첫 번째 트럼프 1기를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경험한 게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변덕이 심하고 말이 바뀐다를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주목했냐면은 트럼프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입을 봐야 된다. 일단 모든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리는 거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고 나서 1월에 취임하고 나서 10개월 정도가 지나서 전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초창기에는 트럼프 대통령 입만 봤어요. 측근들 얘기를 믿지 않았습니다. 네, 자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차피 어제 했던 말, 오늘 했던 말 계속해서 바뀌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입을 볼 필요가 없다. 저 사람은 말이 오히려 맞아. 본인의 지지자들을 향한 말들을 하는 거고 러트닉이 사고 치고 나면 뒤에 수습은
베센트 재무장관이 나와서 하거든요. 결국은 그런 베센트랑 얘기하는 게 맞다는 그렇죠. 거네요. 주변에 있는 합리적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렇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도 팩트시트 안에 넣어야 되는 건가요? 이번에 조선업 협력 관련하고 그건 미국에서 넣자고 하겠네요. 네, 그 부분은. 네. 그래서 그거 넣어주고 말고를 밀고 당기기 하면서 우리가 넣고 싶은 거 넣는 거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팩트시트가 사실 이번에 등장한 말이거든요. 예. 많은 분들이 처음으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국가 간에 어떤 약속을 할 때 일명 조약이라는 형태로 하지 않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조약이라는 게 진짜 이거는 꼭 지켜야 되는 약속이고 양쪽 국가에서 의회 비준까지 받는 정말 굳건한 약속, 절대 어기면 안 되는 예. 이 수준인데 지금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MOU 양해각서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국회 비준 필요 없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해각서만 쓰자는 건데 양해각서에 무슨 내용 쓸 건지 그걸- 양해각서가 팩트시트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그러니까 이런 얘기 서로 나눈 거 간단하게 맞지? 쓰는 거죠. 맞지? 예, 설명하는 것이 양국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그 성명서를 발표를 하는 거, 설명서를 발표를 예, 하는 건데요. 예. 관세 협상과 관련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어느 나라하고 조약 수준을 체결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 양해각서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굉장한 융통성이 있고 운영의 묘가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지금 전 세계가 트럼프라는 이 사람은 불확실한 것이 가장 확실하다라는 얘기하는 이 불확실한 사람을 놓고 예.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냐면은 굳게 약속하지 않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느슨한 약속을 해요. MOU 수준. 팩트시트. 예. 네.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에서 내려가게 되면 레임덕에 빠지게 되면 다른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걸 이미 염두에 두고 이걸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가지고 국회 비준 얻어야 되는 거 아니? 우리가 얻어 가지고 우리 스스로 우리 발에 족쇄를 채울 이유가 없습니다. 예. 미국조차도 그런 거 안 합니다. 일본도 안 합니다. 다 MOU 형태입니다. 그걸 눈여겨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래서 그게 효과 내지는 그 강제성이 어느 정도 있다? 어느 정도냐면 이게 행정협정 수준의 양해각서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이거 뭘 의미하냐면 정치적, 정책적으로 이걸 추진할 의지가 양국이 다 가지고 있다. 의지를. 딱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러면 그냥 언제든지 다시 바꿀 수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10년에 걸쳐서 스프레이드하게 쫙 나눠놨잖아요. 이게 신의 한 수였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먼저 현금으로 갖고 오라고 그랬구나. 또 거꾸로 트럼프는.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바로 그 현금 선불로 이게- 받아가지고 이게 뭐 하고 약속도 싶었거든요.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니. 그렇죠. 야, 그러면 핵잠도 언제든지 없었던 일도 될 수도 있고 막 그렇겠네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사실 그게 뭐 국제관계 원래 그렇지 뭐 사실은. 우리가 그래서 이 부분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마스가 프로젝트와 관련해 가지고는 설사 미국 내에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쉽사리 뒤집지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미국의 조선업 현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한미 관세 협상 하러 오기 직전에 미국 예. 일본에서 관세 협상했거든요. 그러면서 일본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마스가 프로젝트를 일본하고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왔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일본은 이미 조선업이 사양세예요. 그쪽도 우리한테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급이 안 되는 거죠. 본인들 조선업 살리기도 바쁜 상황에서 미국한테 협업을 해줄 정도가 안 돼요. 그럼에도 일본 조선은? 불구하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그걸 넣은 이유는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된다. 플러스 이거 가지고 한국을 압박해야지. 야 마스가로 가지고 니들이 우리를 협박하려고 해? 우리 일본하고도 마스가 프로젝트 하기로 했어. 라는 거를 협상 카드로 내세우려고 했는데 굳이 그걸 협상 카드로 내세울 필요 없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 입장에서 너무나 만족스러운 협상이 된 거죠. 그런데 그게 다 계약서는 아니고 트럼프도 굳이 의회에 들고 가서 도장 받고 싶은 그런 모양새는 싫다는 거겠죠. 당연하죠.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받을 빌미를 주는 있으니까. 거죠. 네. 하기야 뭐 의회에서 비준한 FTA도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없었던 일로 해버리는 게 지금 현실이라서. 그렇죠.
이게 참 어디까지 합의된 거가 그래서 잘 모르겠긴 우리 했어. 입장에서는 예. 일단 지금 한미 원자력 그 협정 개정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상황에서 계속 쭉쭉 밀어붙여 가지고 예. 트럼프 정부 내에 할 수 있는 한까지 일단은 쑥 밀고 들어가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다시 물릴 수 없게 만들어 놓는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마스가도 우리가 유리한 거는 우리가 빨리 진도 빼놓고 그렇죠. 우리가 불리한 건 자꾸 진도 늦추고 그렇죠. 그게 그런 전략이다. 아, 요 방송 미국 대사관에서 안 들어야 되는데 잠깐만. 듣겠죠? 삼프로 TV 겁내 인기 많은 방송이잖아요. 듣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마 미국도 다 알겠죠. 그렇지만 그렇겠죠,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어. 부분이라는 걸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예. 이게 미국에서 우리한테 핵 추진 잠수함을 승인해 준 게 마치 엄청난 시혜를 베풀어 준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우리 국내 언론을 봐도 몇몇 전문가들이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왜요? 왜 그러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딱 이야기를 했잖아요. 야, 너네 중국 견제하고 싶은 거 그거 우리가 대신 해주겠다고 라고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이게 잠수함. 네,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몇 개월 전에 트럼프 행정부의 그 소위 말해서 국방 핵심 의제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를 발표한 국가 방위 전략서라는 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굉장히 의외였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중국 견제가 제일 먼저 나올 것 같잖아요. 그 부분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전력을 미국 본토 방어와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 방어 쪽으로 돌린다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군을 스프레드하게 전 세계로 쫙 깔아놨던 거를 본토 중심으로 쫙 모으겠다라는 핵심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걸?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 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동맹이 우리를 이용해 먹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경제적인 이득은 딴 데 가서 우리한테 취하고 근데 안보는 또 우리한테 기대고 우리가 왜 전 세계를 지켜줘야 돼? 라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예. 다시 말해서 우리가 중국을 견제하는 건 견제하는 건데 그 주변의 복잡한 일에 대해서 동맹국들 니들이 좀 지켜야지. 그래서 왜 4월인가요? 주한미군 4,500명 괌으로 뺄 수도 있어라는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미 인도태평양 핵심 전략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미군이 뒤로 쭉 빠지면서 대신 동맹국들을 그 자리에 메우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본은 일본이 지키고 한국은 한국이 지키고 그렇죠. 중국하고 싸울 일 있으면 일본 한국이 알아서 상의해서 그렇죠. 싸우고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1차적인 방어선을 동맹국들이 해라. 그러기 위해서 그래 니들 그거 하기 위해서 핵추진 잠수함 필요해. 오케이.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핵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그게 더 양보할 만하다는 거죠. 트럼프 당연하죠.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고 있고 그런데 되게 명분 좋잖아요. 동맹국이잖아. 그 동맹국이 북한도 견제해야 되고 중국도 견제를 한대잖아. 예. 그러니까 미군의 부담을 덜어준대잖아. 그럼 얼마나 우리가 굳이 좋습니까? 부탁할 이유도 없었던 거네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모두 발언에서 그걸 공식적으로 꺼내놓은 건 말 그대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명분을 만들어준 거죠. 미국 내에서는 여전히 비핵산 명제가 핵 확산 방지 비핵화. 네, 그게 훨씬 강한 또 일명 대북 강경파라든지 또 네오콘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그 이야기를 해준 게 훨씬 트럼프 대통령이 짐을 덜어준 게 되는 거죠. 한미 관계에서는 어떤 생각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중국이 바라보면 네. 그럼 한국이 보유한 핵잠수함은 중국 공격용일 수도 있는 건데 네. 그게 사드보다 더한 거 아닌가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 괜찮겠어요? 자, 중국이 공식적으로 딱 한마디 했죠. 한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지키길 바란다라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요. 중국 관영 매체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한중 정상회담을 할 때도 이 논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자, 중국 입장에서도 중국 근해에 미국 핵 잠수함이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한국이 낫다는 거예요. 왜?
미국은 중국을 공격할 수 있지만 한국이 중국을 공격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게 본다. 당연합니다. 중국은 제일 이쪽 분야에서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양안 관계. 대만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미국이 즉각적으로 개입할 것인가 하나하고 또 하나는 남중국해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이 계속해서 딴지를 걸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짐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이 그 역할을 대신 맡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편해. 중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훨씬 상대하기가 편해지는 거죠. 그럼 중국은 미국이 그 동네 돌아다니는 게 중국 공격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당연하죠. 그럼 미국은 중국 공격용은 아니었어요? 미국의 속마음은? 공격용일 수도 있고 위협용일 수도 있고 억지력을 가지기 위한 거죠. 그리고 근데 공격은 안 하는 걸로 그럼 마음 바꾼 거네요, 트럼프는. 그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뒤로 빼고 당연합니다. 맡기지. 당연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돈 드는 전쟁 안 한다는 주의구나. 맞습니다. 노벨 평화상 드려야 되겠는데요? 정말. 아니 그게 사실은 중국하고 싸워봤자 미국이 지금 계속해서 손해를 보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자기네가 직접 중국이 대두 수입 안 해줘가지고 농민들이 난리를 치고 있고 히토류 수출 통제하니까 미국 첨단 기업들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중국하고 부딪혀가지고 얻을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대만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대만에 대해서도 트럼프 정부는 우리가 대만 지켜줄 거야라는 얘기 절대 안 하잖아요. TSMC만 빠져나오면 대만은 괜찮다? TSMC만 탐나는 거죠. 그럼 대만 정부는 TSMC가 일본이나 미국에 공장 세우는 걸 목숨 걸고 막아야 되겠네요? 당연하죠. 어떻게든 TSMC를 끌어안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 그럼 거죠. 세무조사를 빨리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대만 정부가 어떻게든. 자, 그래서 이게 되게 희한한 게 또 일본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핵추진 잠수함을 얘기를 하니까 일본도 방위상이 나서가지고 우리 주변국들이 다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게 됐어. 그럼 우리도 가져야지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아직 없었어요? 네, 본인들은 그러면서 또 이번에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나가가지고 대만 유사시 일본의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해가지고 중국을 굉장히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 오사카 총영사가 그 더러운 목을 베어버리겠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중국 외교부가 불장난하면 스스로 불에 타 죽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다카이치 총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 미국하고 같이 중국의 본때를 보여줄 거야라는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폭스뉴스에 나와가지고 진행자가 질문을 했어요. 예.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일본하고 중국이 이렇게 첨예하게 갈등을 벌이고 있다. 그랬더니 진행자 폭스뉴스는 사실 약간 극우 성향이고 보수 성향이니까 당연히 일본 편에 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했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그래 중국이 나쁜 건 맞는데 잘 생각해봐라. 동맹국들이 우리를 더 많이 이용해 먹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 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본은 우리 미국하고 같이 중국의 본때를 보여줄 거야 대만 유사시에 라고 얘기를 했지만 미국은 아니 우린 그럴 생각이 없어 이러고 한 발 쭉 뺀 거예요. 그리고 마가 세력이 정말 싫어하는 중국 유학생 60만 명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유학생 안 받으면 미국의 대학들 절반이 문 닫아야 돼 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실적으로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우리 대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기쁜 마음으로 받을 거야. 중국하고 싸울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한 1년 전으로 시계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 가지고 이 난리를 칠 때 우리는 타겟은 중국일 거야. 중국이랑 뭘 하고 싶은데 그냥 국제적으로 다 돌리는 거야. 미중 협상이 중요해. 저 봐라 중국한테 좀 300% 때리고 저러고 있잖냐. 전투는 저기에서 벌어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 보니까 중국하고는 뭐 얻어낸 것도 서로 하나도 없고 다시 옛날로 돌아갔고. 그렇죠. 한국, 유럽, 일본만 돈만 뜯겼어요. 네, 인도도요. 그거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동맹이라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유럽 연합에 대해서는 저것들은 미국을
미국을 등골을 빼먹으려고 만들어진 오히려 거야라고까지. 그게 미웠구나. 네. 시어머니보다 시누이 미운 그런 것처럼 동맹국들이 좀 계속 신경 쓰였나 왜 보네요. 저 동맹국들은 우리가 안보는 우리한테 기대면서 중국하고도 사이좋게 지내잖아요. 꼴 보기 싫은 거죠, 사실은. 줄 확실히 서라. 음. 그 말이 맞지는 않나요? 어떻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야박은 하고 이렇게 말을 저렇게 해 이쁘게 좀 안 하고는 있으나 네. 그 맥락과 핵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은 철저하게 미국의 국익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미국 대통령이니까 당연하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미국의 국익에 그게 부합하는지 아니면 미국의 국익에도 오히려 안 좋은 건데 트럼프가 저러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여쭙는 겁니다. 그렇죠.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게 트럼프 대통령은 눈에 보이는 이익 있죠. 무역과의 관계에서의 그 이익. 그 이익만 계산을 하면서 미국이 손해를 봤네? 이걸 계산을 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미국이 세계의 유일한 강대국으로 지난 수십 년간 군림하면서 전 세계에 어떤 포악한 짓들을 했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미국이 얼마나 많은 이득을 얻었는지에 대해서는 간과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들도 얘기하는 게 지금 당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관세를 통해 가지고 무언가를 얻은 것처럼 보일 거다. 그러나 결국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가 미국인들을 옥죄고 나아가서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를 떨어뜨리는데 바로 그 핵심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과거에 트럼프가 과거에 미국이 다른 나라한테 그렇게 퍼주고 동맹국들이랑 친하게 지내서 미국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뭐냐? 뭐 문화적 이익이든 뭐 사회적 이익이든 결국은 경제적 이익으로 환산이 될 텐데 모두의 질문하셨듯이 국제회의 열면 경제 효과가 얼마예요? 뭐 이런 질문처럼.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얻은 게 없다고 그게 생각합니다. 뭐냐? 그러니까 네. 너희들이 주장하는 이 트럼프의 정책에 반대하는 너희들이 그럼 옛날에는 우리가 그렇게 다 퍼져서 우리가 얻은 건 뭐냐? 설명 좀 해봐. 예를 하나만 들어봐. 라고 하면 트럼프한테 무슨 얘기 해줘야 돼요? 야,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그 얘기를 할 때 되게 좀 답답한 부분이 뭐였냐면은 네. 네. 아니 미국이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를 왜 지켜주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은 미국이 무슨 큰 돈을 싸가지고 와서 그 나라에 와서 뭔가를 퍼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실질적으로 미국은 그 나라에 무기를 팔아먹었던 거고 그 사이에 미국 군수업체들은 엄청나게 세계 10위권 안에 미국 군수업체가 거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 예를 들어서 한국을 안 도와줬다 하더라도 주일 미군이 없었다 하더라도 주한미군. 주한미군 없고 주일미군 미군 없고 없고. 다 없었다 하더라도 무기는 미국산 무기가 제일 좋으니까 사지. 어디서 사요? 결국은 국방이 있다면 미국이 가 있던 안 가 있던 미국산 무기는 팔렸을 거니까 주한미군이 있었으니까 미국 무기가 한국에서 팔렸을 겁니다라고 하는 설명은 네. 쉽게 설명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느 나라 무기 샀겠니? 그럼 우리가 없다고 쳐. 라고 물을 때 그러면은- 뭐 이태리째 뭐 샀겠니? 뭐 다 어차피 미국 그 보잉 거 샀을 거야. 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미국이 급성장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전 세계가 미국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 그러니까 서방 세계가 뭉치면서 미국이 영향력을 확장을 시킨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도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유엔을 누가 주축이 돼서 만들었어요? 미국이 주축이 돼서 만들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유엔 안보리는 어떤 상황이죠? 미국이 반대하면 어떤 것도 통과 못 시켜요. 자, 상호 관세라고 해가지고 우리 생각에는 미국 저거 그냥 확 관세 우리 내고 말지 이러고 등 돌리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건다거나 또는 반대 급부적으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나라잖아요. 그 영향력이 그냥 확보된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미국의 대통령이고 나는 그렇게 할 자격이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본인이 그 자격을 가질 정도로 강대국의 대통령이 된 미국이 그렇게 강대국이 된 데는 그 포인트구나. 네. 야, 트럼프 머릿속에는 지금 한국이랑 일본이랑 와서 3,500억 달러 내라, 뭐 4천억 달러 내라 하는데 조금만 깎아달라 뭐 이런 식으로 아쉽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주한미군이 있고 주일미군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하는 시장이 전 세계 넘버원이기 때문이야. 여기 와서 장사를 해야 먹고 사니까 그러는 거라서 우리 미국이 시장의 넘버원 시장이기만 하면 유럽에 파견 안 해도 되고 사우디에 군사 안 가도 되고 다 불러들여도 돼. 너희들이 뭐 잘못 알고 있는 거구나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죠. 그래서 왜 한동안 한미 관세 협상 관련해 가지고 미국 내 전문가들이 또 미국 언론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한국 관세 협상 하지 말고 차라리 그거 기업의 보조금으로 줘라. 그게 훨씬 싸게 먹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미국하고 딱 그 관계로만 얽혀 있을 때 할 수 있는 행동이잖아요. 우리가 그 관세 협상은 저희가 안 할게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저희가 물게요라고 사이 딱 그 부분은 협상 안 하겠습니다 해놓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하고 저희 사이좋게 얘기해봐요라는 게 통할까요? 그러니까 미국에 주기로 했던 그 3,500억 달러를 차라리 현대차한테 주고 야 니들이 이걸 좀 보태서 믿지더라도 미국에다 그냥 관세 물고 팔아.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씀인 거죠? 그거를 미국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미국 언론들은 해라.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미국하고 단순히 관세로만 얽혀 있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의 군사력 등등이 있으니까 우리가 굉장히 여러모로 얽혀 우리가 있잖아요. 협상장 나가는 거지 저 시장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당연하죠. 포기하고 만다.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불러올 미국의 미래가 암흑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전 세계가 뭘 겪고 있냐면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동안은 좀 믿을 수 있는 나라였고 네. 그다음에 뭔가를 함께 할 수 있는 나라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보니까 저 나라는 하나도 믿을 수가 없는 나라구나. 우리도 다 각자가 살 길 찾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앞으로 미국이라는 나라의 국제적 신인도를 엄청나게 끌어내릴 거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세요? 저는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 임기 이제 3년 남았잖아요. 네. 3년은 이렇게 가겠죠? 뭐 어떻게 되겠어요? 내년 중간 선거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죠? 중간 선거 때 공화당이 지면 트럼프의 이 방식도 달라질까요? 트럼프 어차피 이판 사판 대통령이 2년 남은 레임덕에 빠지겠죠. 레임덕이 빠지면서 의회에서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것들을 막으려고 하겠죠. 지금은 의회에서 안 막아서 이런 일이 지금은 상원 하원 다 공화당이 다수당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사실은 요거는 미국 내 정치의 문제인데 미국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오합지졸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정신을 못 차렸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미국 민주당의 존재감이 이번 없으니까. 미니 지방선거에서 살짝 보이긴 했습니다만 조란 맘다니를 통해 가지고 민주당이 확실하게 개혁을 하지 않으면 다수당이 돼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맞설 수 있을까? 네,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 다음 대통령이 공화당 대통령이 되든 뭐 민주당 대통령이 되든 트럼프 아닌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다시 예전처럼 그 이제 평론가님이 말씀하셨듯이 미국의 국익이 이런 게 아니니까 그걸 트럼프만 바보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면 다 바뀔 거냐? 안 바뀌죠. 못 바뀝니다. 그 말은 똑똑한 사람이 대통령 돼도 트럼프처럼 한다는 얘기라면 아니 트럼프처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걸 되돌리는 게 너무 쉽지가 않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트럼프 뒤이어서 와가지고 딱 무슨 얘기를 했죠? 미국이 돌아왔어. 동맹국들아 나 기다렸지.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 망가뜨려 놓은 거를 복구하려고 하는데 그 복구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한번 우리도 화났잖아요. 삐졌잖아요. 예를 들면 이란 핵합의도 오바마 대통령 때 그거 협정 체결을 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약속 안 지키네 이러면서 일방적으로 탈퇴하면서 이란 핵합의를 무효화시켜 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시켰잖아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 초창기부터 이란하고 다시 합의하자라고 얘기하니까 이란이 그러면은 합의라는 거 딴 게 없어. 할 필요 없어. 니들이 다시 들어와가지고 모든 걸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면 돼. 라고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게 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란 핵합의 체결 못하고 트럼프 대통령으로 넘어간 됐죠. 거거든요. 이런 식의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벌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물론 어렵겠죠. 그것도 충분히 이해되고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고 다만 트럼프 이후의 대통령은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트럼프가 만들어 놓은 이거를 다시
되돌려서 풀려고 노력하는 그런 임기가 될 것인지. 왜냐하면 이 트럼프가 만든 이 상황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은 예, 그게 궁금합니다.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올 경우에는 다 풀려고 노력을 할 그건 당연히 것이고요. 그럴 거예요. 공화당에서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정말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누가 되든 간에 공화당은 이미 트럼프 정당이 됐기 때문에 이걸 다시 되돌려 놓는 노력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생각하는 미국은 시장이 크니까 그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이익을 가져올 수 있고 다른 나라에 공짜로 국방력 제공하는 그런 일은 이제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트럼프 말고도 공화당에 있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그걸 그렇게 생각한다는 뜻이네요. 이미 지금 공화당을 장악한 마가 세력들은요. 루비오 국무장관 그리고 제이디 벤스 부통령,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금 이 목소리 크게 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과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거 표현 좀 어떤지 모르지만 확신범들이다. 네. 그리고 이 마가 세력의 목소리를 계속 이런 식으로 키워주게 되면은 공화당은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던 그 공화당 있죠. 그 공화당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겁니다. 이미 트럼프 정당이 돼버려서. 트럼프가 물러나도 그 트럼피즘이 장악하는. 네. 그 말은 그 트럼피즘이라고 하는 이론과 논리가 틀렸을지언정 매우 매력적인가 봐요. 그런 것 같습니다. 설득력도 있고. 그러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도 다 그렇다고 생각하죠. 똑똑한 사람들? 예, 지금 저는 그 도대체 누구를 똑똑하다고 보는지 모르겠는데. 뭐 방금 말씀하셨던 그 그, 제이디 벤스니 예. 뭐니. 네, 뭐. 근데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걸 어필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트럼프 정당이 됐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거의 공화당을 장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아, 그래서 그 지지자들 성향이 그렇습니다. 그 성향,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려면 그들의 입맛에 맞는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 트럼피즘은 좀 아니야라고 하더라도 공화당 후보라면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고 해야 된다. 그렇죠.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그런 보잖아요. 오른쪽 후보는 극빨간 쪽의 의견을 자꾸 신경 안 쓸 수 없고 파란색 후보는 극파란색 쪽 의견을 자꾸 신경 안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미국도 그럴 것이다. 야, 이게 일 오래 가겠네요. 그러면 저는 트럼프 임기 3년만 지나면 또 괜찮아지겠지. 저는 이게 이제 미국의 몰락이 시작됐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런데 있거든요. 민주당 후보가 다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아직은 잘 안 보입니까? 네. 야, 그럼 저야 그런가 보다라고 많이 배웠네 하고 넘어가면 되지만요. 기업들은 지금 그럼 미국에 투자를 진짜 돈 싸들고 가서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3년만 버티면 되는 거야? 최대한 이 늦춰야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최대한 늦춰야죠. 대신 말씀처럼 야 다음에 제이디 벤스가 대통령이 되든 누가 공화당이 되든 이건 계속 간다면 지금 빨리 가야지 선점을 하지 지금 최대한 늦췄다가는 또 이상한 꼴 당할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가려면 빨리 가고 안 가려면 빨리 최대한 늦추다가 안 가야 되는데 지금 전 세계가 그 판단을 하기 어렵겠네요.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냐면은 더 이상 이제 미국 정부를 믿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수출 다변화에 다들 신경 쓰고 있거든요. 미국을 전혀 믿지 못하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지금 다른 나라들이 다 그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군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미국을 빼야 할 순간이 오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될까 정말 잘 모르겠네 진짜. 쉽게 되진 않겠죠, 당연히. 그렇기도 하겠고. 네. 그래서 나토도 지금 달라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 나토 우리 빠질 거야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토 사무총장이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이 빠져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고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다른 꿍꿍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야, 어떻게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킬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야 돼라는 얘기들을 이미 충분히 시작했다는 거죠. 트럼프가 그거 하라고 한 거잖아요. 니들이 좀 지켜라. 그렇죠. 알겠습니다. 야, 이게 큰일 중이구나. 우리나라 팩트시트도 한 거지만. 알겠어요. 우리나라의 그 팩트시트 발표가 곧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핵잠 이슈, 두 번째는 관세 소급되는 날짜 이슈, 이 정도가
일단은 좀 주목이 된다. 특히 관세 소급과 관련해서는 이게 자동차 회사들 돈 문제네요. 바로바로.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쨌든 4월부터 10월까지 관세는 한꺼번에 납부를 했다고 그래야 한 5조 원 규모를. 네. 알겠습니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위스덤 칼리지는 매 시즌 시대가 요구하는 핵심 키워드를 선정해 왔죠. 가장 첫 시즌에는 선택을, 그 다음 시즌에는 직관을, 그리고 이번 위스덤 칼리지 2026의 대주제는 사유, 싱킹입니다. 10초짜리 쇼폼에도 정말 집중하기가 어렵고요. 내 생각과 다른 의견은 매 초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걸러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1시간 또는 2시간 보다가 이거 내가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할 때 생각이 우리의 삶을 제어할 수 있는 것으로 나아가면서 자기의 삶을 생각이 이끌어갈 수 있게 하는 훈련도 해야 되고 또 방법도 찾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이클 샌델로부터 시작되는 이 여정, 11개 분야 17분의 연사들과 함께하게 될 위스덤 칼리지 2026. 여러분들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지금 등록하세요.